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지난 한 주 시장은 한번 크게 흔들고 다시 숨을 고르는 흐름이었습니다. 거시 경제와 매크로에선 완화적인 기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달러와 금리가 재상승했고 파생 상품 그리고 레버리지 강제 정리가 변동성을 키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밸런서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보안 이슈가 투자 심리를 눌렀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진행되고 또 결제와 ETF에 대한 헤드라인이 하방의 속도를 둔화시켰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의 지난주 흐름과 단기와 중기 지지 저항선, 그리고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은 리스크이자 기회라는 것, 그리고 유동성의 방향을 먼저 보는 사람에게 확률이 기운다는 것. 그럼 뉴스레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시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지난 한 주는 종가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5.4%가 하락을 했는데요. 10월 4일 하루에만 107K에서 무려 99K까지 급락을 하면서 그 이후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11월 9일에 주말 종가가 약 104.7K로 마감이 되면서 향후 상승에 대한 희망을 주는 차트였던 것 같습니다. 단기 저항선으로는 106.5K, 이 106.5K는 단기 반등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이후 모멘텀이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항선은 109.8K로 200일 이동 평균선의 중기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하향 이탈하면서 저항화된 상태이고 이 저항선을 재탈환했을 경우 이후 추세 전환의 핵심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지지선으로는 103.5K 그리고 이후로 100K 선으로 심리적 지지선, 즉 주간 저점이죠. 11월 4일 위에 위치한 심리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는 보이진 않지만 98.9K가 주간 저점으로 이탈했을 때 94.2K까지 하단으로 열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로는 상승 시나리오인데요. 106.5K를 상향 돌파할 경우 이후 109.8K 회복이 성사되면 그 이후로 114.5K 대를 재시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시나리오로서는 100K와 106.5K 이 범위를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 거래량의 둔화와 뉴스 공백 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 상단과 박스 하단에서 역추세 단타가 유리한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락 시나리오로는 이 100K가 붕괴가 됐을 때 그리고 98.9K가 재차 이탈했을 때 94.2K까지 기술적인 조정 구간이 열린다는 점 유념하셔서 투자 활동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도 종가 기준으로는 약 0.6% 하락을 보였습니다. 11월 4일에 급락을 한 이후 점진적으로 반등을 해서 주말 때쯤 돼서 대부분 회복을 보였고요. 장단기 저항선 및 지지선으로는 단기 저항 3,600에서 3,650달러, 따라서 주간 반등의 상단이자 직전 스윙 고점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3,900달러, 약 11월 초에 가격대에 형성된 상단 공급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구간을 회복해야 중기 상단 재진입 시나리오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지지선으로는 3,500달러 선, 마찬가지로 최근 단기 피벗 지지로 거론되는 레벨이고 하향 이탈했을 때 재차 조정 압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3,300달러, 11월 4일 급락한 후에 일봉 종가 지지가 형성된 구간으로 재이탈했을 때 하단 테스트에 대한 가능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3,060달러, 주간 저점 라인으로 이 라인을 이탈했을 경우 3,000달러의 심리적 지지선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3,600달러에서 3,650달러를 돌파했을 경우 일봉 안착했을 경우 그 다음 3,700달러에서 3,850달러 그리고 3,900달러 선으로 재시험의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중립 시나리오는 이 3,300달러에서 3,650달러 선 이 사이를 등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추세 트레이딩이 유리한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락 시나리오로서는 3,300달러가 붕괴했을 경우 그 이후 3,060달러인 주간 접점을 재시험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 해당 3,060달러마저도 이탈한다면 그 이후 심리적 지지선인 3,000달러 선까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리플인데요. 리플은 이 컨퍼런스 진행으로 인해서 이 하락폭이 가장 적었던 암호화폐였던 것 같습니다. 주간 수익률로 종가 기준으로 약 2.5%가 상승을 했고요. 중단기 지지선을 살펴보면 저항선으로는 2.4달러, 그리고 이후로는 2.53달러에서 2.55달러가 보여지고 있고,
이 선을 돌파할 경우 이 중기 상단 재진입 신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지선으로는 2.3달러, 그리고 그 다음이 2.21달러, 그리고 주간 최저치인 2.07달러로 이 라인을 이탈했을 경우 리스크가 확대되니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국내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거시경제의 압박과 그리고 또 디파이 프로토콜 해킹, 그리고 규제 변화, 그리고 대형 기업의 자금 조달과 같은 여러 가지 호재 뉴스도 같이 쏟아졌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요 뉴스를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기사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크로와 거시경제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무엇보다도 주 말쯤에 이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풀릴 거라는 희망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기사 내용으로는 11월 4일 기준으로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간으로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35일이죠. 그리고 11월 8일에는 협상이 진전된다는 뉴스, 그리고 11월 10일에는 이 상원의 표결로 종료 수순으로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세에 약간의 상방이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났었죠. 따라서 이 정부 통계나 정책 가이던스의 공백이 지금까지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만약에 주말 이후에 진정 국면이 온다면 이는 단기 위험 신호를 회복하는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이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12월 추가 인하에 대한 불확실한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죠. 따라서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암호화폐와 같은 이 위험 자산의 변동성 쇼크를 유발했고, 그 주의 초에 있었던 이 12월 4일에 파생 상품에 있었던 강제 청산과 맞물려서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생 상품 시장에서 엄청난 양, 즉 11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엄청난 급락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포지션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이후로서는 여러 가지 이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훈풍과 그리고 또 ETF에 대한 유입, 이러한 신호로 인해서 앞으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ETF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11월 6일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 6일간의 연속 유출을 마감하고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유출이 발생하긴 했지만 연속 유출을 마감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입이 재개를 했는데 또 하루 만에 다시 유출을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가격 변동성 확대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주는 연준의 뉴스 그리고 셧다운 변수까지 겹치면서 방향성의 확정이 되는 시간까지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ETF 11월 6일에 소폭 많지는 않았어요. 소폭으로 유입이 전환이 됐는데요. 따라서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과 동조화된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 물론 이후에 다시 순유출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인 강도가 강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더리움의 ETF 자금을 꾸준히 유입이 전환되면 베타 축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 ETF가 10월 말에 확정이 안 되면서 11월로 바톤이 넘겨졌는데요. 시장에 아주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의 예탁 결제원이죠. DTCC의 시스템에 5개에서 9개에 대한 XRP의 이 티커가 등록이 되고 ETF를 신청했던 회사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신호는 실제 ETF가 거래가 되기 전에 DTCC죠. 미국 예탁 결제원에서 결제와 청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무조건 상장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는 과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정부가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운영과 백오피스가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승인 이벤트가 아니지만 여전히 이 체크리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규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이네요. 브리든 부총리가 발언을 했는데, 개인 한도, 즉 2만 파운드 와 같이 설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컨설테이션이 오늘 밤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니어스 액트의 보조를 맞추는 동시 진행의 기조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글로벌리 규제 정합성이 높아질수록 기관의 결제 그리고 소테일 결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채택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홍콩의 SFC, 즉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설립 목적은 홍콩의 증권과 선물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정부 기관이죠. 홍콩의 SFC가 계열사 간의 오더북을 공유하는 등 거래소의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FC가 거래소의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라는 검토는 홍콩 정부가 토큰화와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홍콩을 통해 토큰화 금융화에 대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은 현지 라이센스 거래소와 글로벌 유동성의 연결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시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학계 그리고 업계에서 기능별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 5일에 한국 블록체인 학회의 추계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요.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성격과 규제 프레임워크였습니다. 물론 이 학회에 대한 참가자는 교수들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의 관계자였죠. 그리고 금융법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상품이냐 아니면 전자금융업이냐 단순 결제 수단이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직 명확하게 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에 대한 방향이 누가 발행을 할 것이냐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날 발표자들이 이야기한 논조는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주체보다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분류를 규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러한 뉴스는 앞으로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주체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뉴스레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죠. 물론 실험적인 수준이었지만 조금 더 우리나라가 법안 채택이나 이 발행 주체 그리고 준비금, 감독과 같이 글로벌 프레임과의 정합성이 없이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의존이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암호화폐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축통화 중 하나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터카드와 리플 그리고 웹뱅크, 제미니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카드 결제와 정산 파일럿을 진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이 백엔드 정산에 활용하는 카드 결제에 대한 파일럿이 발표가 됐고 이는 전통 결제와 퍼블릭 체인이 결합한 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뉴스가 나온 이후에 XRP에 대한 단기 강세가 보여졌죠. 시사점으로는 소비자 UX,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그대로이지만 정산만 블록체인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모델에 대한 확산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 즉 금융의 백단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다뤘던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정산 규모가 연간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합계를 상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기준 추정으로 2.7조 달러대가 보고가 되고 있고 시사점으로는 가치는 코인이지만 속도는 결제망 패러다임이 결합을 했고 토큰화와 결제 인프라 테마의 중장기적인 핵심 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11월 9일에 약 3,100만 개의 테더의 주소가 동결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테더가 이 8개의 주소 보유, 즉 블랙리스트로 처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불법 자금 차단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압력의 강화가 지속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기사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범죄나 불법 자금에 대한 차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블록체인의 철학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검열 불가가 다시 이렇게 검열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나오게 될 이해 충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의 유입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1월 초에 스테이블 코인의 순유입으로 이러한 기사는 앞으로 있을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의 회복 신호로 보여지고 있죠. 따라서 온체인 리스크 온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팩터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보다는 유동성의 선행 지표로 이러한 뉴스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리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리플이 전략 투자 5억 달러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가 무려 400억 달러에 달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 포트리스와 시타델 시큐리타이즈와 같이 금융기관이 참여한 전략 라운드에서 제품군, 즉 커스터디와 프라임, 그리고 트레저리로서
기업을 확장하고 기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였습니다. 지니어스 액트와 같은 규제 명확화 법이 통과한 이후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포지셔닝을 확대하고 있고 XRP 그리고 리플은 여전히 글로벌 금융제국 건설을 위한 발걸음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이 최근에 엄청난 급락을 했지만 이 3,400달러대에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후 ETF의 유입이 진행이 되면서 낙폭을 축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ETF 플로우에 동조를 한 것이지만 이더리움의 프로토콜과 거버넌스 재료가 여전히 있고 또 상대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프로토콜 어드보커시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기관이 출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옵티미즘이나 폴리곤 랩과 같은 레이어 2와 인프라 주체가 참여해서 공익 로비와 정책 연합을 출범한 것인데요. 이러한 기관의 핵심 목표는 개발자와 오픈 소스의 친화 정책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더리움이 오픈 소스로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미국과 영국 등과 같은 규제 프레임 형성기에 이 네트워크에 대한 중립성 그리고 오픈 소스에 대한 보호를 제도권과 직접 협의를 하는 창구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BNB 체인인데요. 앞으로도 이 바이낸스 체인과 관련된 소식을 계속 전달해 드리기로 했죠. 지난주는 많은 뉴스는 없었지만 BNB 체인이 이 온체인 수사 기관인 제시 XBT와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기와 피싱과 관련 프로젝트를 조기에 탐지하고 위험을 사전에 리포트하는 그리고 이러한 알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기사의 시사점으로는 탈중앙 보안 감시를 제도화하는 첫 시도라고 볼 수가 있고 사후 대응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시 감시 공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 친화 그리고 기관의 온보딩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보너스로 이 숨겨진 흐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X402 프로토콜 이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X402 프로토콜은 코인베이스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AI 에이전트가 암호화폐를 자동으로 결제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토콜인데요. 현재 이 X402 프로토콜의 누적 결제만 무려 1,00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402 스캔이라고 하는 스캔 툴로 인한 집계로 11월 4일 누적 결제액으로 약 1천만 달러를 돌파했고 트랜잭션으로만 1,200만 건. 물론 코인베이스가 여전히 과반을 점유하고 있지만 코인베이스는 하향 추세에 있고 페이팔이나 신규 퍼실레이터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의 시사점으로는 실제 결제 레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이죠. HTTP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직접 결제가 표준화가 된다면 뉴스 없이도 개발자나 API 경제 쪽으로 자금의 흐름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X402는 HTTP 프로토콜 중 402 프로토콜을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에 맞춰서 다시 부활시킨 코인 결제 표준인데요. 이 코인베이스와 클라우드 플레어와 같은 기관에서 파트너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플 USD나 서클 그리고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결제에 결합이 된다면 이는 AI 에이전트 상거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총평을 드리자면 지난주는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가 되고 연준의 12월 달 금리 인상의 불확실 메시지가 암호화폐 전반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ETF 자금은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고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았다라고 하긴 하지만 연속 순유출을 중단하고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과 제도는 꾸준히 현실 침투를 위한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흔들리지만 인프라와 규제는 앞으로 나간 한 주였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변동성은 컸지만 유동성과 인프라는 한 칸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소음보다 방향성을 그리고 단기 신호보다 구조의 변화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주 흐름이 담긴 단서들을 토대로 온체인 데이터와 함께 더 선명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은 운이 아니라 준비된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준비해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알림은 콘텐츠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가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깊은 분석과 실전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이메일 뉴스레터 가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주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줄의 피드백이나 궁금한 주제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뉴스레터를 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크래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